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박정희와 케네디의 운명. 케네디 대통령은 박정희 의장에게 38선을 통한 공산주의자들의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박정희: 그자들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38선을 침투하려고 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일망타진되고 있습니다. 케네디: 북한 사람들의 사기와 정치 성향은 어떻습니까? 박정희: 식량 소비량과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그들은 기반 산업과 지하 자원에서는 남한보다 우월합니다.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110만 킬로와트입니다. 남한은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라야 전력 생산량이 103만 킬로와트 수준에 달할 것입니다. 케네디: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그랬어요. 박정희: 건설비가 너무 비싸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원해준다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육군과 해군 전력은 남북한이 비슷합니다. 공군은 북한이 남한보다 4배가 강합니다. 러스크: 그 공군력이란 북한만을 말합니까? 아니면 중공과 소련 공군력을 포함한 것입니까? 박정희: 북한만을 가리킵니다. 한국과 일본 주둔 미 공군력을 포함시키면 북한과 대등해집니다. 북한은 지금 산업화에 매진하고 있고 남한은 낙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가 그러합니다만 분단된 국가에서는 경제력이 서로 대등하지 않으면 일방은 다른 여러 부문에서 뒤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런 처지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본인이 여기에 온 이유는 한국군의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긍정적인 뒷받침을 얻기 위한 것이며 경제개혁과 재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성명서의 취지는 그런 원조가 있을 것이라는 뜻인가요? 케네디: 본인은 박 의장과의 사이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본인이 말했습니다만 한국의 안전이 미국의 사활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우리가 올해 원조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의장께서는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박정희: 자유세계 개발도상 국가들의 자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본인의 소신을 거듭 천명하려고 합니다. 원조를 할 때도 최단 시간 내에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나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케네디: 본인도 동의합니다. 의회와 국민들도 원조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는 원조를 많이 했는데 낭비된 경우입니다. 실망스러운 것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원조를 분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차관을 제공할 뜻은 있는 모양인데 연미 6%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위기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타협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은 뒤에도 자유세계 측에서 베를린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베를린과 월남에서 동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작별해야겠는데 혹시 떠나기 전에 본인이 요청한 원조건에 대해서 기분 좋은 답을 들을 수 없을까요? 케네디: 우리는 실천할 수도 없는 약속을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본인에게 그런 기분 좋은 것을 주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의장께서 월남 파병권으로 본인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의장께서는 미국이 우리 모두를 폭파시켜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용기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본인은 의장께서 여기 오신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의장께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정일관 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에게 잘 설명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케네디는 박정희와 헤어지면서 내일 한 번 더 만나자고 했다. 이것도 예정에 없던 호의였다. 박정희는 케네디와의 1차 회담 때 원조를 요청하면서도 무작정 달라고 하지 않고 자립 의지가 있는 나라에 우선적으로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식의 논리를 폈다. 박정희는 농민들을 상대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자주정신을 강조하고 했었는데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에 대하여도 당당하게 손을 벌리려고 했다. 자조정신의 발양에 의한 자립경제의 건설, 자립경제의 뿌리를 둔 자주국방, 자주국방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통일국가도 독립국가도 될 수 있다는 자조, 자립, 자주, 독립, 통일의 논리는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유지한 국가 근대화 전략의 철학적 기반이었다. 박정희는 이런 생각을 새마을운동 등 근대화 작업에 그대로 적용했다. 새마을 사업을 할 때는 가장 가난한 마을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조정신이 가장 강한 마을을 먼저 지원하여 경쟁을 붙였던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끝낸 박정희 의장은 주미 한국 대사관저로 돌아오자마자 정일관 대사가 박 의장을 위해 마련한 리셉션에 참석해야 했다. 워싱턴 주재 외교관들과 렘리차 합참의장 등 군인들이 많이 참석했다. 박 의장 일행은 도중에 리셉션장을 빠져나와 백악관 그쳐 블레어 하우스로 갔다. 러스크 국무장관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박정희는 인사말에서 본인은 미국에 와서 3가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서두를 꺼냈다. 첫째 고통은 미국과 한국의 시간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이고, 둘째 고통은 환대가 너무 정중하여 서너 시간씩 부동자세로 서 있자니 허리가 아픕니다. 셋째 고통은 수많은 기자들의 습격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지 사흘째인 11월 15일도 박정희 의장은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오전 8시 정각에 케네디 대통령 군사고문 맥스웰 테일러 대장이 박 의장이 머물고 있던 대사관저로 찾아와 조찬을 함께하면서 한국군의 현 수준 유지와 현대화 문제를 의논했다. 오전 10시 박 의장은 프리먼 농무부 장관을 방문하여 국토건설 사업과 이를 지원할 미국 잉여 농산물 도입을 의논했다. 오전 11시에 박 의장은 다시 맥나마라 국방장관을 찾아갔다. 여기서는 전날 박 의장이 제의했던 월남 파병이 주로 토의됐다. 이 회담은 점심 식사로까지 이어져 계속됐다. 오후에 박 의장은 하지스 상무장관을 방문했다. 63세의 노인인 하지스 장관은 박정희가 기자들에게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농담부터 했다. 기자들 등살에 불편이 많다고 들었는데 좋은 예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검정 고양이 소상을 하나 꺼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걸 들을 테니 기자들을 만나거든 이놈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러면 기자들은 말썽을 부리지 않을 겁니다. 박 의장은 선물로 받은 검정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박 의장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하지스 장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오후 4시 백악관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찾아갔다. 박 의장은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내년이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 같다. 해외 차관의 형태로 특별한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케네디는 박정희가 제의했던 한국군의 월남 파병권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월남에 대한 우리의 원조는 당분간 경제적 지원, 그리고 장비 통신 같은 부분에 한정될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의 원조가 필요할 것인가 아닌가는 월남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하는가, 자유를 위해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만약 월남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하고 자기 몫을 다한다면 박 의장이 제안한 것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박 의장의 월남 파병 제의에 대해서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 2년 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기 한 달 전에 일어난 고딘 디엠 월남 대통령에 대한 군부 쿠데타와 이후의 정치 불안이 미국을 수렁으로 끌어들인다. 고딘 디엠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월남 군부의 쿠데타 모의를 알면서 지원했던 미국은 고딘 디엠을 대체할 만한 강력한 월남 지도자를 끝내 발굴하지 못하고 월남 정부를 대신하여 공산 게릴라와의 전쟁을 떠맡게 된다. 이때 비로소 박정희의 월남 파병 제의는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박정희에게 다음날로 예정된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연설에 대해서 충고한다. 기자들은 통상 그랬던 것보다는 아마도 박 의장에게 우호적으로 나올 것 같군요. 네루 총리도 곤란을 겪었고 후르시초프의 경우에는 기자들이 스탈린에 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방문 일정은 중단할 뻔했거든요. 케네디 대통령은 1951년에 잠시 한국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에 박 의장께서 미국을 방문하시는 바람에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케네디의 방한을 초청했고 그는 동북아시아로 가는 기회가 있으면 꼭 들르겠다고 했다. 케네디는 박 의장의 승용차까지 따라와서 작별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케네디가 박정희보다 6달 먼저 태어나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16년 간격으로 현직에 있을 때 암살됨으로써 생을 마감했다는 점에서도 같은 운명이었다. 박 의장은 국무부 건물 안에 있는 국제개발처에 들러 해밀턴 처장이 마련한 다과회에 참석했다가 한국 대사관저로 돌아왔다. 저녁 7시부터 한국 대사관저에서는 박 의장이 미국 요인들을 초청한 만찬회가 열렸다. 러스크 국무장관, 하지스 상무장관, 맥나마라 국방장관, 메카나기 국무부 차관보, 그리고 5.16 때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를 진압하려고 했던 당시 유엔군 사령관 맥그루더 장군, 6.25 전쟁 때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이 참석했다. 만찬이 끝난 뒤 응접실에서는 한국 대사관 무관 안광호 준장의 딸 정숙양이 한국 고전무용을 선보였다. 다음날 박정희 의장은 대사관저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경제고문인 로스토 박사를 맞아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 출신인 로스토 박사는 후진국 개발론에 밝은 사람이었다.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하여 관심도 많고 대통령에게 정책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인물이었다. 박 의장과 함께 배석한 천병규 재무장관, 송정범 경제기획원 부원장, 정일권 대사는 로스토 박사와 2시간이나 이야기했다. 워싱턴을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들이 시험을 치는 기분으로 가는 곳이 내셔널 프레스클럽이다. 미국 기자협회인 이곳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기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질문을 받는데 자유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는 후르시초프 같은 독재자들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내셔널 프레스 빌딩 13층에 있는 회견장에 박 의장이 도착한 것은 정오. 존 코스크로브 회장은 박 의장을 안내하면서 우선 방명록에 서명하도록 했다. 박 의장이 1961년 11월 16일이라 쓰는 것을 보고 코스크로브 회장은 아, 오늘이 바로 혁명이 일어난 지 6달 되는 날이군요 라고 했다. 박 의장이 빙그레 웃자 그는 또 아, 웃으시는군요. 의장께서는 웃음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군요 라고 했다. 박 의장은 웃기만 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박정희와 메가더. (1961년 11월 16일) 박정희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군사혁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어떤 사업가도 뇌물을 주지 않고는 일을 해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관료주의가 비대하여 비능률성을 야기시켰습니다. 입법부는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도외시하고 절망적으로 분열됐습니다. 노동단체는 정치적인 악당으로 이용됐고 많은 신문이 매수되고 타락되고 또는 공산주의에 감염됐습니다. 본인도 농민의 아들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농민들이 연간 18에 달하는 이자까지 물고 고리사채업자의 마수에서 헤어날 희망도 없을 정도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군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험천만한 것은 일부층에서 주창한 북한 괴뢰와의 협상론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직접적인 침략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를 내부로부터 전복시키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흉계로 인하여 더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 나는 10여 명의 혁명 핵심 세력을 확장시켜서 약 220명의 청렴하고 헌신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혁명 기간 세력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혁명 후 우리는 국회를 해산하고 노동조합 등 사회단체의 활동을 정지시켰고 언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선도를 강구함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긴급한 수로공사와 조림사업, 개간사업에 착수하여 수만 명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시정하고 세제를 개혁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서 자금을 많이 방출했습니다. 밀수품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고 국민 각자는 자진해서 의복, 음식, 혼례식, 장례식을 간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또 오는 1월부터 시행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이날 박 의장은 원충년 최고회의 공보실장이 적어준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이 원고는 양면에 걸쳐 씌어 있었다. 박정희는 한 면을 빠뜨리고 연설문을 읽어가다가 문맥이 이어지지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실수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다행인 것은 한상국 중령이 통역의 속도를 조절하여 이 실수가 외국 기자들에게는 눈치채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연설을 녹음하여 한국을 향해서 방송하게 되어 있었던 미국의 소리 방송이 문제였다.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박정희의 실수가 드러날 판이었다. 방미 선발대장으로 먼저 와 있었던 육군 방첩부대장 김재춘 준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을 진행하는 황재경 목사에게 부탁하여 편집을 한 후 방송하도록 손을 썼다. 박 의장이 이런 실수를 한 것은 너무 빡빡하게 짜인 일정과도 관계가 있었다. 케네디 대통령과 두 번째 회담을 하고 대사관저로 돌아온 박정희는 만만한 김재춘을 부르더니 불평을 털어놓았다. 글쎄, 이놈들이 일정을 어떻게 짰는지 이거 뭐 수학여행 온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시간도 없으니 유양수 최고회의 외무 국방위원장이 밤늦게 다음날 일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수행원들도 녹초가 되어 심사숙고할 처지가 못 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는 연설문을 한번 읽어볼 시간도 없었던 것이다. 이 실수로 해서 원충현 공보실장은 박 의장의 신임을 잃게 된다.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는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문. 한국 신문인의 투옥과 언론 자유의 탄압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답. 민족일보 사건에 관해서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공개재판 결과 신문인을 가장한 공산주의 간첩임이 입증됐다. 그들의 운영 자금은 일본 조총련을 통해 북괴로부터 공급되었으며 이들은 북괴의 지령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은 북한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이들은 사실상 언론 자유를 남용한 것이다. 신문인이라 할지라도 국법을 어겼을 땐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문. 북한은 소련 혹은 중공 어느 쪽에 예속되어 있는가? 답. 나는 북괴가 소련, 중공 양쪽에 다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가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문. 한국의 민간 정치인들에게 그토록 치욕을 준 뒤에 민간 정부로 복귀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과연 그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박 장군과 동료들은 1963년에 민간인이 되어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답. 민간 정치인들의 체면 손상은 자업자득이다. 나 자신을 비롯한 우리 군인들은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이다. 양심적인 민간인들의 출마를 희망한다. 문. 한국 동란 때 유엔군은 메가더 원수의 주장대로 압록강 너머로 진격했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답. 한국인으로서 나는 당시 그 안에 찬성했으나 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먼 장래의 역사가 해결할 것이다. 문. 각하의 견해로는 외몽고를 자주 독립국가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소련, 중공의 예속국으로 보는가? 답. 사실 나는 외몽고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외몽고도 북괴와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문. 플라스틱 젓가락 사용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목재난을 어떻게 해결하려는가? 답. 나무젓가락 금지 문제는 우리에게는 웃을 이야기가 아니다. 목재난이 하도 심해서 플라스틱 위생제의 사용을 의무화한 사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 의장은 짤막하고 군더더기 없는 답변으로서 많은 기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박 의장은 기자회견을 끝내면서 많은 외국 지도자들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혼이 났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부드럽게 대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1961년 11월 16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연설을 끝내고 한국 대사관저로 돌아온 박정희 의장은 오후에는 수행기자단 및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했다. 박 의장은 가장 큰 관심사인 내년도 대한 원조 규모에 대해서 일부가 삭감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미국 지도자들과 만났을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있고 한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대들었다. 그들은 실적과 대조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원조를 하겠다고 확약했다 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 딘 러스크 국무장관이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를 데리고
박정희 의장을 방문했다. 러스크는 원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년도 대한 무상원조 액수 9천만 달러에 대해서 의장의 수행원들 가운데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한국에 돌아가서 누군가가 이 액수를 가지고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한다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고 당부 겸 경고를 했다. 러스크는 또 본인은 여러 외국 지도자들을 상대할 기회가 있었지만 의장처럼 많은 성과를 거두고 귀국하는 분은 처음이다 라고 추어 올렸다. 박정희 의장은 9천만 달러를 가지고 우리 두 나라의 친밀한 관계를 잴 수는 없다. 액수 문제는 서로 잊어버리자 라고 했다. 러스크가 떠나자 박 의장은 오후 6시부터 대사관절을 찾아온 교포, 유학생, 외교관들을 위한 리셉션을 베풀었다. 다음날 10시 박 의장 일행은 러스크 장관의 환송을 받으면서 워싱턴 공항을 출발, 뉴욕으로 향했다. 뉴욕의 라구아디아 공항에 도착하니 로버트 F. 와그너 시장과 이수영 유엔 주재 한국 대사와 전 유엔 대사이자 유엔 한국 대표단 고문인 임병직이 영접 나와 있었다. 박 의장 일행은 미국 측이 빠듯하게 잡아놓은 시간표 때문에 숙소로 갈 시간도 없이 바로 오찬 장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향했다. 오찬을 마친 박 의장 일행은 즉시 워돌프 아스토리아 호텔로 달려가 한국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이던 벤플리트 장군이 주최한 다과회에 참석해야 했다. 박정희 의장 일행이 숙소인 카라일 호텔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가 넘어서였다. 박 의장 일행은 숙소에서 여장을 제대로 풀 시간도 없이 또 서둘러 나와 오후 5시 15분부터 권위 있는 연구단체인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강연회에 가서 연설해야 했다. 박 의장은 1시간 동안 연설했는데 한상국 중령이 동시 통역을 했다. 이 연설에서 박 의장은 우리는 다음 정부 형태로 대통령 중심제에다가 의석수가 100에서 120인 단원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저녁 7시에는 인터내셔널 하우스에 가서 500여 명의 교포와 유학생들에게 훈시를 했다. 그리고 이수영 대사관저로가 모처럼 홀가분한 기분으로 한식을 즐겼다. 연일 강행군으로 피로가 쌓인 박정희 의장은 수행의사 지홍창 박사가 지어준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 다음날 오전에 박 의장은 유엔 주재 한국 대표들을 시찰하도록 되어 있었던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쉬려고 했는데 밀려오는 손님들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투자에 흥미를 느끼는 미국 실업인들과 외자 유치 활동을 벌이기 위해 미국에 온 한국 기업인들이 박 의장을 만나야겠다고 하니 막을 도리가 없었다. 정오에 박 의장은 워돌프 아스토리아 호텔 37층에 숙소를 정해놓고 있던 메가더 원수를 예방했다. 82세의 노병은 해군들이 입는 청바지 색깔의 양복을 입고 박 의장 일행을 맞았다. 메가더 원수는 박 의장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우리는 전우다라며 사진 기자들을 향해 모양을 냈다. 박 의장은 1시간 동안 메가더 원수와 환담했다. 카라일 호텔로 돌아온 박 의장은 수행원들과 함께 점심을 든 뒤 좀 쉬었다가 오후 5시 30분 한미재단에서 오후 8시 아시아협회에서 연설을 했다. 카라일 호텔로 돌아온 박 의장은 이날 밤은 수면제를 먹지 않고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2시에 잠이 든 이전 비서관 조상호 중령방에 전화가 걸려왔다. 박 의장이 부르는 것이었다. 조 중령은 잠옷바람으로 뛰어갔다. 박정희는 세면 준비를 하면서 7시가 다 되었는데 무엇들 하고 있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시계를 들여다보니 새벽 2시 30분. 그제야 박정희는 내가 시계를 거꾸로 읽었군 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11월 19일 오전 박 의장 일행은 미국 정부에서 내어준 수송기 C-121A기를 타고 뉴욕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엔진이 4개 달린 이 수송기의 뒷부분에 있는 라운지에서 박정희는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얻어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수행원들을 불러 묻기도 했다. 기수 쪽에서는 미국인 경호원과 미국 공보원 직원이 포커를 치고 있었다. 요사이는 6시간이 걸리는 미국 횡단이지만 당시에는 12시간이 걸렸다. 박정희와 만주군관 동기생인 이한림 장군은 5.16 혁명 때는 제1군 사령관으로서 박정희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부하들에게 체포되어 서울로 잡혀온 사람이었다. 그는 석 달 동안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8월에 풀려났다. 혁명정부는 미군과 협조하여 군에서 거세된 고위 장성들을 미국 유학 형식으로 추방하고 있었다. 이한님은 미 8군 사령관 멜로이 대장의 주선으로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산타바바라에
캘리포니아 대학에 가게 됐다. 수감 생활 중 신장병을 얻은 이한님은 세계에서 건강에 가장 좋은 기후라는 산타바바라를 택한 것이다. 아파트를 빌려 자취 생활을 하던 이한님은 옥중에서 얻은 신병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시력도 크게 떨어졌지만 공부에 전념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밤중에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하고 원통한 생각을 달래는 일도 자주 있었다. 11월 19일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정일권 주미대사였다. 지금 박정희 의장을 모시고 워싱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고 있어. 박 의장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장군을 만나 뵙자고 합니다. 이한님은 그 순간 잊으려 했던 분노가 치솟는 것을 진정시켜야 했다. 박정희와는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장군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내 체면을 보아서도 꼭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박 의장을 만나주시오. 정 장군 미안합니다. 내가 박정희를 만나서 뭘 하겠소. 대단히 죄송하지만 만날 수 없습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하와이의 이승만. 일군 사령관 시절 친구 박정희의 쿠데타를 만나 옥살이를 한 뒤 미국 산타바바라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에 와서 학생 신분으로 공부하고 있던 이한님. 그는 정일권 주미 한국 대사에게 난 박정희를 만날 수 없습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거절하고 전화기를 놨다. 자존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이한님 장군은 분통이 터져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그때까지도 옥중에서 얻은 신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고통을 준 박정희를 만나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오라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흥분을 진정시키느라 주기도문을 외웠다. 그리고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새벽 1시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한님이 전화기를 들고 누구시오 이 꼭두 새벽에 라고 하니 정일권 대사의 상냥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박 의장이 나에게 다시 부탁을 하는데 꼭 내일 아침에 호텔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정 대사는 사정사정하는 것이었다. 정일권은 이한님의 결혼식에 들러리를 서는 등 두 사람은 절친한 사이였다. 이런 인간관계를 잘 아는 박정희가 정일권 대사를 통해서 자꾸 부탁을 하는 것이라고 이한님은 짐작했다. 박 장군이 숙박할 호텔이 어디요? 정 대사는 마크 합킨스 호텔이요라고 알려주면서 오늘 오후에 호텔에 도착할 수 있소 라고 물었다. 정 장군을 생각해서 가는 것이니 그리 아시오. 오후 5시까지 호텔에 도착하겠소. 1961년 11월 19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박정희 의장 일행은 미 제6군 사령관 존 L. 라이언 중장 부처가 자택에서 마련한 만찬회에 참석했다. 라이언 중장은 5.16 군사혁명 당시에는 미 제1군단 사령관으로서 쿠데타를 막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날 만찬회는 미국 측에서 윌리엄 F. 딘 퇴역 소장과 한국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도 참석했다. 한국전쟁 당시 전우였던 한미 양측 인사들은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옛 이야기에 꽃을 피웠다. 한국전 동창회 같은 모임이었다. 이날이 마침 라이언 장군의 결혼기념일이라 박 의장은 축배를 들 것을 제의했다. 박정희 의장 일행이 미국에서 환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전에서 같이 싸웠던 미국 측 장성들의 성원이었다. 다음날 아침 박 의장은 마크 합킨스 호텔에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지역 교포 200여 명과 조찬을 함께했다. 박 의장은 여러분이 부모와 인연을 끊을 수 없듯이 우리는 잘 됐거나 못 됐거나 조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 무렵 즐겨 쓰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가 전력을 기울인다면 10년 이내로 남부럽지 않은 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국토 통일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자주정신과 민족적 긍지가 없다면 미국의 원조도 한강에 한 줌의 모래를 뿌리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오후 5시 박정희 의장은 아시아협회와 북캘리포니아 세계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하여 30분간 연설했다. 박 의장은 세일즈맨처럼 연설했다. 미국 경제인들을 상대로 한국에 투자해줄 것을 절절히 호소한 그의 연설문을 읽어보면 냉혹한 혁명가가 아니라 투자 유치단장처럼 느껴진다. 매력적인 민간 투자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으니 광업, 공업, 식료품 제조업 등 건전한 경제 발전에 공헌할 모든 분야에 걸친 민간 투자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민간 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윤의 자유로운 송금, 세금 및 관세 면제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총 주식의 25%를 소유하는 외국 투자 기업을 위해서는 그와 경쟁하는 관영 기업을 두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 기업은 정부인가 계약 및 공공사업에서 차별되지 않을 것이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 기구 자재의 도입은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내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이들에게는 샌프란시스코 한국 총영사관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동직원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내용이라든가 외국투자보장법이라든가 여러분의 돈이 가장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산업부문이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 기꺼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박정희는 연설을 하는 도중 기침을 여러 번 했다. 연설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오후 박 의장이 묵고 있던 호텔에 도착한 이한님은 정일관 대사와 같은 방에서 밤을 보냈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정 대사는 이한님과는 만주 군관학교 일본 육사 동기생인 박 의장과의 화해를 권했다. 다음날 정일관 대사는 박 의장이 묵고 있는 방에 올라가더니 이한님에게 전화로 귀빈실로 올라오라는 연락을 주었다. 이한님이 방문을 두드리니 의전 비서관 조상호 중령이 친절하게 맞았다. 생각보다는 큰 방은 아니었지만 전망이 좋았다. 잠시 후 거실 안쪽에서 박정희 의장이 걸어 나왔다. 이한님과 박정희의 눈이 마주쳤다. 이한님은 불쾌하고 분노같이 솟아오름을 느꼈다고 한다. 박정희는 어색한 웃음을 띠고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그 순간 이한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는 것이다. 야 이 새끼야,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속이 시원하지. 박정희의 안색은 까맣게 변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 박정희는 말없이 방의 한쪽에 있는 식탁으로 이한님을 안내했고 수행원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식탁 분위기는 착 가라앉았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욕을 들은 박 의장을 앞에 두고 부하들의 목에 밥이 잘 넘어갈 리가 없었다. 이한님은 박 의장에게 왜 검은 안경을 끼고 다니는가라고 물었다. 너무 고단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눈이 항상 벌겋게 충혈돼 있었기는 거야. 난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는 국수주의자보다는 국제주의자에게 늘 승리를 안겨준다고 생각해. 국제적인 평가에 대하여 늘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거야. 박정희는 이한님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애쓰는 것이 역력했다. 다른 부하들은 입을 닫고 있는데 정일관 대사만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애처롭게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식사를 마친 후 이한님은 박정희에게 작별을 고하고 공항으로 갔다. (11월 21일) 오후 박정희 의장 일행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다. 하와이 주지사가 마중 나왔다. 환영식이 끝난 뒤 박 의장은 줄이 쳐진 뒤에서 자신을 환영하는 교포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이때 경호관 박종규 중령이 갑자기 뛰어오더니 박 의장을 밀어 제쳤다. 그리고는 손으로 군중 속에서 삐어져 나온 까만 물체를 탁 쳤다. 그것은 권총같이 생긴 마이크였다. 미국 공보원 촬영반이 군중 속에서 내민 것인데 박종규가 권총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박정희는 그럴 때는 또 빠르네 라면서 씩 웃었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박 의장에게 호놀룰루의 망명에 있는 이승만 박사의 귀국을 허용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박 의장은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다음날 아침 박 의장은 공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숙소를 떠나기에 앞서 의전 비서관 조상호 중령에게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도록 지시했다. 조 중령은 이이루 호놀룰루 총영사 및 재미동포 윌버트 최와 함께 이승만 부처가 기거하는 작은 집을 찾아갔다. 현관에서 조상호 일행을 맞은 프란체스카 여사의 목이 메어 있었다. 거실에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여사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손님들과 악수했다. 얇은 밤색 점퍼를 입은 이 박사는 무척 수척해 보였고 백발도 더욱 성겨진 것 같았다. 조상호 중령은 양란과 흰 국화를 섞어 만든 꽃다발과 함께 박정희 의장의 위문의 뜻을 전했다. 이승만 박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실내는 너무 간소하여 초라할 지경이었다. 등나무 의자가 몇 개 있을 뿐 이렇다 할 가구도 없었다. 탁자에는 당시선 3권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읽고 있었던 것인지 우연히 펼쳐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구절이었다고 한다.
그윽한 대나무밭 그 속에 홀로 앉아 검은고 튕기며 읊주려도 보나니 숲 마냥 깊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곳. 오히려 밝은 달이 찾아와 비춰주네. 왕유의 중리관이라는 제목의 시였다. 이승만은 조중령에게 한국의 실정을 물었다. 조중령이 혁명정부의 업적을 설명하자 이승만은 한인은 뭉쳐야 살아 라고 말했다. 이 박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온 윌버트 최는 이 박사께서 5.16 이후에는 자꾸만 고국으로 돌아가시겠다고 졸라댄다고 했다. 호랑이도 죽을 때는 제구를 찾아간다지 않는가. 죽어도 고국에 가서 죽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에 이승만은 짐을 다 꾸리고 귀국길에 오르려고 했으나 혁명정부의 겁으로 귀향은 좌절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승만이 영친왕 이은을 홀대하면서 그의 귀국을 막았는데 박정희는 이은의 귀국을 허용하면서 이승만의 귀국을 불허했다는 점이다. 11월 24일 새벽 1시 45분 박정희 의장 일행은 영국 BOAC 항공사 여객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이 여객기는 25일 오전 5시 20분에 도쿄에 도착했다. 도쿄의 한국 대표부에 주재하던 정보부 국장인 최영택 참사관은 도쿄에서 김포까지의 비행기편을 마련하는데 애를 먹었다. 대한항공에 특별기를 보내도록 하려고 했는데 착륙 허가를 갑자기 받기가 어려웠다. 할 수 없이 미 5공군으로부터 전용기 한 대를 빌릴 수 있었다. 박 의장 일행은 하네다 공항에서 1시간 남짓 머물다가 미군기에 옮겨 탔다. 박정희는 기내에서 한일회담 베이완 수석대표와 최영택 참사관을 불러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베이완 수석이 일본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꺼내자 최영택이 가로막았다. 그 말씀은 드리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뭔데 그래? 박 의장은 말해보라고 채근했다. 배, 최 두 사람은 일본 외무성의 이세키 아시아 국장이 일본 언론의 회담 정보를 흘림으로써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장난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 의장은 다 듣고 나더니 최영택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내가 이케다 총리와 회담할 때 그가 하는 말이 나의 오른팔은 자민당 간사장인 마에오이고 왼팔은 오이라 관방장관이니 언제든지 이 두 사람을 활용하십시오라고 했어. 그러니 이 문제를 마에오 간사장하고 상의해보지. 박정희 의장 일행이 탄 미군기가 우리나라 항공식별구역에 들어오자 F-86 전투기 4대가 마중 나왔다. 박 의장 일행이 김포에 도착한 것은 아침 9시경이었다. 이주일 최고회의 부의장, 송효찬 내각수반, 그리고 지만을 안고 나온 유경수 등 많은 환영객들 앞에서 박 의장은 귀국 인사문을 낭독했다. 기자는 16mm 필름 2권에 수록된 박정희 의장 방미사절단 영상기록이란 1시간 10분짜리 기록 영화를 통해서 이날의 환영 행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박 의장은 방미 결과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자면 대단히 만족스럽고도 성공적이었으며 또한 대단히 유익하고도 라고 인사하다가 상공을 지나가는 전투기의 굉음 때문에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김포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가도는 좁은 비포장도로. 박 의장의 차량 행렬이 길을 꽉 채울 정도다. 연도에는 동원된 듯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박 의장을 환영하는데 이 기록 필름에 등장하는 일본, 미국의 환영객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남루한 옷차림이 충격적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무척 밝고 힘차 보인다는 점이다. 동원된 군중인지는 몰라도 박 의장이 지나갈 때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활짝 웃는 표정은 동원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전란의 폐허를 딛고 막 도약하려는 민중의 잡초 같은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는 표정들이다. 박정희로서는 이런 대중적 환영은 첫 경험이었다. 박 의장의 차가 광화문에 이르러 최고회의 건물로 들어가자 군중들은 밀물처럼 도로 위로 들어와 덮어버린다. 이 화면 위로 취주 악단의 행진곡이 깔리면서 해설자의 흥분된 설명이 절정을 이룬다.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용감하게 앞장선 박정희 의장은 이번에 가진 14일 동안에 걸친 미국 방문의 여정에서는 도약하는 한국의 새로운 모습과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군대식 구조개혁.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혁명 주체 세력들이 자주 인용하던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 문구가 있었다. 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국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국가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봅시다. 최고회의 의장 공보비서관 이낙선 중령은 국가 개조 사업에 대하여 냉소적이고 방관적인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역할을 자주 맡았다. 그가 최고회의보에 기고한 행동하는 지식인이라는 글은 군인의 입장에서 본 한국 지식인론이다. 이 글에는 군인과 문민 지식인의 차이가 잘 나타나 있고 이 차이는 박정희 시대 내내 갈등 요인으로 남아있게 된다. 행동이 없고 말만의 인간은 정원의 잡초에 불과하다. 구급제로서 5.16, 즉 군인에 의한 국민의 혁명이 왔다. 그러나 맥그루더 장군의 국군 복귀 명령과 그린 미 대리대사의 장면정부 지지 성명에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외국인의 명백한 오판에 대해서는 진실로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면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 아닌가. 그 후 인텔리는 통 말이 없다. 행동이 없다. 심지어는 반응도 없다. 흡사 인텔리는 다 죽어 사라진 것 같다. 강풍이 스쳐 전국의 무풍의 상태로 안정되니까 사사건건 냉소적인 논지로 일관하고 군의 실책을 동정으로 커버하는 듯하면서 이면으로 멸시와 야유를 뒤섞어 목매한 국민에게 이유 없는 반감을 양성케 하고 정권 이양 시기의 단축을 위해 압력을 가한다는 형식으로만 일주하고 혁명 과업의 완수에 대하여서는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 이조단파의 생리적 후회라는 정통을 잇고 일제의 폭정에 대한 민족적 레지스탕스의 외곽운동으로서의 부정적 태도의 여운이 상금도 불식 안 된 데다가 근자에는 또 의의와 연역을 몰각한 피상적 레지스탕스의 풍조에 휩쓸려서 혈기의 장기로서 이유 없는 반항을 신조로 삼고 현실 생활에서 늘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한다. 상대방의 일리가 있다 하여도 다른 비리와 같이 도매금으로 부정해버린다. 상대방과 공통되는 점에서 서로 타협하고 협조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소한 상이점을 확대시하여 배격하고 상발하고 있다. 인텔리가 가장 애석하고 불행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에 태어난 그 자체라고들 한다. 이유인즉 별난이 많고 빈곤하며 언제나 일에 얽매여져 부자연스럽고 도저히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데 있는 것 같다. 출생의 불행의 관념은 온갖 불만의 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납득제로서 일상생활의 상비약이다. 이낙선은 지식인들에 비교해서 군인들이 결코 능력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텔리가 그들의 희박한 지식을 과시할 때 우리 군인은 주견 있는 총명으로 답할 것이다. 그들이 기술의 기교를 앞세운다면 우리는 근면한 정열로 상쇄를 깨할 것이다. 뇌 조직의 발달에는 건전한 심신으로 대치케 하고 개인적 유능에 의한 공격에 대하여는 단체적 협동력의 위력으로 방패 삼을 것이다. 만약에 인텔리가 그들의 유구한 행정적 경험으로 압박한다면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고도로 훈련되고 조직화되고 숙련되고 통일된 기계적인 행정 역량으로 반발할 것이다. 영감적인 재치, 임기응변의 요행성 등으로 견준다면 우리는 가상할 수 있는 각종의 상황에 대비하는 주도한 계획성과 생각하여 평가하고 다시 숙고하고 또다시 평가하여 결론짓는 반복된 연구가 주는 완전성의 습성화로 대할 것이다. 문제는 애국심의 색채와 강도에 의한 국가적 기여에 다소의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 과거의 군은 많은 비난을 받아왔고 따라서 군은 비난받는 데 단련이 되어 있다. 문제는 혁명 정부가 군인 주동이라는 이유만으로서 유달리 받는 비난에 관한 것이다. 문존 무비의 역사적 사조에 철새에 얽매여 이유 없이 사람과 군인을 구분하려 든다. 인텔리들이 군인과 민간인이 마치 전혀 색다른 천성을 가진 것이냐, 양자 간의 특수한 문제에 대한 견해가 전혀 다른 것으로 취급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은 위험하고 해로운 허위인 것이다. 영어의 인민이라는 단어의 어원인 populous라는 말의 참다운 의미는 고대 로마 시대의 무장군이라는 뜻이다. 군을 구성하는 개인은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와 인권이라는 정신과 합치되게 무기를 행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비견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어느 지성인의 외침을 들어보자. 자유, 그것이 그립거든 그 행사에 책임을 느끼는 습성을 확립하자. 자유, 그것이 그립거든 빈곤이 주는 고통을 연대적으로 느끼는 박애심과
동포회를 확립하자. 혁명정부의 무위 행사는 누려서는 안 될 자유를 억압하여 누려야 될 자유를 보호 조장하는 경우와 범위에 한정되며 필요한 최소한을 벗어날까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 밀폐된 연구실에도 세기의 파동은 파급한다. 인텔리들이여 가슴을 열어 사회와 민족 그리고 국가를 받아들여라. 기아가 된 사회, 설사 그가 버림받을 이유가 충만하다 하자. 반불황자가 된 사회, 거린과 절도가 된 민족, 빈사의 중태에 빠져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조국이 길손에 엎이어 여러분의 문전에 다다랐다. 박정희 의장을 주체로 하는 장교 집단의 가장 특이한 점은 민간 지식인들이 해내지 못한 경제 발전을 해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군인과 사람을 구별하여 군인들을 경멸해온 우리 지식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비판력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추진력이었다고 이 낙서는 비판하고 있다. 문민 엘리트 집단은 자유당, 민주당 시절에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는데 실패한 반면 무식한 군인들은 성공시켰다. 이 낙서는 진짜 무식하고 무능한 쪽은 말만 앞서고 행동력이 없는 인텔리들, 바로 당신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혁명 직후 상공부 장관이 되었던 정래혁 소장에 따르면 부임해보니 민간 관료들이 만들어 두었던 중소기업 금고안, 석탄 개발 촉진안 등 좋은 계획서가 책상 서랍에서 잠자고 있더라고 한다. 정 장관은 이런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도 왜 이 정도밖에 일을 하지 못하는가 싶어서 그 계획서를 꺼내놓고 실천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자유당, 민주당 시절에 경제개발이나 개혁은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정치적인 결단과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즉, 정치와 권력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실천되지 않았던 것이다. 군사혁명은 이런 권력의 뒷받침을 가능하게 했다. 정래혁은 군인들이 비록 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지만 의무감과 탐구심, 그리고 사심없는 애국심으로 밀어붙이니 길이 뚫렸다. 특히 사심 없이 문제를 보니 의외로 쉽게 해결책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자유당, 민주당 시절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머리는 우수하긴 했지만 당파성과 연고주의 같은 파벌주의, 즉 사심에 휩쓸려 들다 보니까 국익을 지향하는 업무 추진력은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학계에서 5.16 군사정권으로 등장한 군 엘리트를 국가 엘리트, 그 전에 지도층을 전통 엘리트라고 분류하는 것도 행동의 기준을 국익으로 삼느냐, 당파적 이해관계로 삼느냐에 따른 구분이다. (5.16) 주체 세력의 국익 우선 의식은 이들이 특별한 애국심을 타고났다기보다는 일제시대에는 나라 일은 서름을 겪고 6.25 전쟁 때는 피로써 나라를 지킨 체험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난 것이리라. 군인 집단이 주도한 건국, 독립, 혁명은 세계 역사상 전례가 많지만 군인들에 의한 경제개발은 희귀하다. 경제에 대하여 문외 아닌 장교들이 의무감, 탐구심, 애국심으로 무장하여 경제를 배워가면서 20세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주도했다는 점은 연구 대상이다. 정래혁 장관이 주도했던 전력 3사의 통합에 의한 한전의 탄생 같은 구조개혁 사례들을 더 소개한다. 농협과 농은의 통합. 농협이 신용 업무를 겸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용 업무를 분리할 것인가. 이는 농협이 발족한 이후 계속되던 논쟁거리였다. 1958년에 농협에서 농업은행이 분리됐다. 그 뒤 농은은 순조롭게 발전했다. 그러나 농협은 자기 자본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단위조합이 적자경영 또는 개점 휴업 상태였다. 민주당 시절에 통합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 농림부는 통합을, 재무부는 분리를 주장하여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혁명정부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치웠다. 쿠데타 성공 보름 뒤인 5월 31일, 정부는 협동조합을 재편성하여 농촌 경제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6월 15일 최고회의는 농협과 농은을 통합하기로 의결하고 의장 명의로 농림부 장관에게 통합처리 대강을 내려보냈다. 그 내용도 간단 명료했다. 농협과 농은의 자산과 부채는 통합된 신기구가 인수하며 임원 및 직원은 통합처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리한다는 것이었다.
쟁점이 되는 통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농림부 장관, 부위원장은 재무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임명하도록 했다. 단 통합기한은 7월 말까지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8차의 회의를 가진 통합위원회는 신농협 법안과 그 시행령안을 만들어 7월 3일 최고회의에 제출했다. 7월 29일에 전문 176조 부칙 17조로 된 새로운 농협 법안이 공포되고 8월 15일에 통합된 농협이 발족했다. 수리조합 통폐합. 일군사령부의 심리전 참모로서 쿠데타에 가담했던 허순호 대령은 6월 5일자로 농림부 산하의 대한수리조합연합회 회장으로 임명됐다. 수리조합이란 물이 잘 들어가지 않는 논에다가 물을 대주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었다. 그래서 쌀이 증수되면 그 쌀값으로서 시설비 기체 상환금 및 수세를 물도록 했다. 혁명 당시 전국의 조합수는 695개였다. 이 조합들이 1,400억 환 이상을 들였는데도 물이 잘 들어오는 논, 즉 수리 안전답은 26만 3천 정도에 머물러 있었고 외미 도입은 여전했다. 허대령은 부임 즉시 기구 축소를 단행하여 부정부패자, 무능자, 축첩자 등 250명을 해고했다. 전 직원의 26%였다. 수리조합도 경제규모에 따르기 위해서 1군 1조합 원칙을 세워 약 700개를 약 200개로 줄여버렸다. 허순호 회장은 수리조합의 활동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일제 때 만든 조선 수리조합 시행령을 적당하게 응용하고 있었다. 독립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현실에 맞춰 새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1962년 1월 21일부터 발효된 토지개량사업법이 그것이다. 민간 정치인들이 무관심하던 것을 허순호 대령 같은 군인들의 문제의식에 의하여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어 법률적 식민지 상태를 벗어났다는 것은 흥미롭다. 중소기업은행 발족, 중소기업 금융을 전담할 은행의 설립도 자유당, 민주당 시절에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혁명정부는 그 발상을 신속하게 실천에 옮겼다. 7월 1일 우선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했다. 그리고는 농협에 통폐합된 농업은행의 도시점포를 모체로 하여 8월 1일 중소기업은행을 발족시켰다. 혁명정부는 또 1961년 말 서민금융을 전담할 국민은행을 발족시켰다. 이는 한국무진주식회사가 중앙무진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탄생한 것이다.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서민을 위한 국민은행 발족, 그리고 영세 상공업자들을 위한 중소기업은행 발족은 하류층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혁명 주체 장교들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산업은행의 투자 업무 허용, 산업은행의 융자 업무뿐 아니라 투자 업무까지 부여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958년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3년간 낮잠을 잤다. 최고회의는 12월 27일에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최고회의는 또 11월 1일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을 제정 공포했다.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공개시장 조작 기능을 법제화한 것이다. 5.16 직후에는 별 용도가 없었으나 1980년대부터 무역 흑자 등으로 팽창되는 통화를 환수할 때 통안증권은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다. 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종합경제 재건계획.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박정희 의장은 최고회의 간부들에게 방미 결과를 들려줄 때 비공식 수행요원으로 데려갔던 당시 29세의 정소영 박사를 극구 칭찬했다.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기 전날 밤에 정 박사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를 두고 말을 많이 했지. 정 박사가 그때 중요한 점들을 지적해 주어서 이번 회담이 아주 잘 됐어. 수차례에 걸친 이런 칭찬은 정소영 박사를 경제개발 계획에 참여시킨 최고회의 재정경제위원 유원식 준장을 포함한 많은 최고위원들에게 전해졌다.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장교단은 정권을 장악하자 바로 경제건설을 서둘렀다. 당시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이석재의 회고. 혁명 전 우리는 민주당 정부가 구상했다는 경제개발 계획 문건을 한번 구해보려고 무척 노력했죠. 국방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정부 관료들이 경제개발 청사진이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추종을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하죠. 한 번만이라도 보면 기본적인 통계가 나와 있을 테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머리를 써보겠는데 이게 잘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혁명 주체들의 가장 큰 약점은 경제를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막상 혁명을 성공시키고 나니 초조했습니다. 5.16 거사가 성공했다고 판단이 선 사흘 뒤 박정희 소장은 유원식 당시 대령에게 사람을 찾는 일을 맡기면서 선정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는 젊고 참신한 인물, 둘째는 실력이 있고 경제개발을 공부했거나 계획 입안의 경험이 있는 인물, 셋째는 학계, 금융계 등 광범위한 계층의 인물을 찾을 것. 유원식은 개성이 강하고 고집은 셌지만 혁명정부의 과도기에 중책을 맡아 열심히 뛰었다. 유원식 대령이 고른 사람들은 송정범, 백용찬, 김성범과 정소영 등이었다. 송정범은 자유당 시절 부흥부 기획국장과 조정국장을 지낸 뒤 공직을 그만두고 쉬고 있던 중 혁명정부로부터 불려나왔다. 송정범은 다른 세 사람과 달리 경제기획원을 창설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성범은 산업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민간인으로서 5.16 모의에 자금을 댄 남상옥의 추천을 받아 경제개발계획의 작성에 참가하게 되었고 2차 산업 분야를 주로 담당하게 됐다. 백용찬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대학 강사로서 1959년에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 보좌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을 가졌다. 그는 쿠데타 주체 세력의 한 사람인 박태준 대령의 추천을 받아 관여하게 됐으며 1차 산업을 담당했다. 정소영은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학교에 머물던 1959년 9월 송인상 재무장관이 세제 개혁을 위해 미국에서 초청한 조세 고문단의 일원으로 귀국하게 된다. 한창 작업을 하던 중 4.19 혁명이 일어나 조세 고문단이 해체되고 모두 돌아가게 됐다. 미국으로 돌아가려던 정소영을 김영선 재무장관이 재무부 사세과장으로 일하도록 강권해 근무하던 중 5.16을 맞았다. 혁명 직후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헌병들에 이끌려 최고회의로 불려 들어갔다. 경제기획원을 창설한 뒤 부원장을 역임하게 되는 송정범의 증언. 1961년 5월 18일로 기억됩니다. 후암동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헌병 2명이 소원장을 들고 찾아왔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별 잘못한 일이 없어 난방 셔츠 하나만 걸치고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 간 데가 육군 본부였습니다. 언뜻 보니 어수선해서 도무지 일에 두서가 없어 보였습니다. 명관 장교 한 사람이 나를 찾더니 태평로에 있는 최고회의로 가라고 합디다.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도 날 찾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멋쩍게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정소영은 5월 19일 무장 헌병들에 의해 최고회의로 연행됐다. 정소영은 이날 유원식 대령과 만나 처음 인사를 나눈다. 곧 박 장군을 만나게 될 겁니다만 여기서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장군께서 제게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건설을 완전히 새로 해야겠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해 주시오. 그 멤버는 자유당과 민주당 강요를 철저히 배제하고 소장파로 구성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 박사와 몇 사람을 모셔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최고회의로 불려나간 정소영은 백용창과 김성범 두 사람을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눴다. 잠시 후 세 사람은 박정희 부의장 집무실로 들어갔다. 30세 전후의 이들이 절반쯤 겁먹은 채 들어서니 박정희 소장은 정말 반갑습니다라며 의자를 권한 뒤 담배를 한 개비씩 손수 돌리고는 라이터로 불까지 붙여주었다. 우리가 혁명을 한 것은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5천년 묵은 가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도는 돼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서둘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작성해 주시오. 여러분들이 수고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박정희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나는 이 박사를 존경합니다. 애국자시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분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옮겨 토양도 다른 이곳에 심으려 했던 겁니다. 국민성과 사회 여건이 다른데 외래 정치 사상을 그대로 이식하려 한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두 번째는 경제 건설에 도무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가난에 찌들려 있어도 미국 원조나 받고 두 발로 일어서려는 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정희는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지었다. 혁명은 우리가 일으켰지만 젊은 여러분들이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우리가 혁명을 한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경제를 일으키려면 우선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짜주셔야겠습니다. 내가 유대령에게 말해놓을 테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유대령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겁니다. 정소영, 김성범, 백용창 등 세 사람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청사가 태평로에서 퇴계로의 원호처 건물로 잠시 옮겼을 때였다. 뒤에 대통령 경제수석, 농림부 장관이 되는 정소영의 회고. 우리는 최고회의 건물 안에 있던 큰 방 하나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문 앞에는 대회비, 관계자회 출입 엄금이란 글을 크게 써붙여두었고 기관 단총을 든 헌병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실무 작업반들은 50여 명이 되었지만 총괄적인 작업은 이 방에서 우리 세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이 작업하던 방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종합경제기획위원회란 긴 이름이 붙여졌다. 정소영 박사는 곰곰이 경제개발계획이란 단어부터 생각해봤다. 세계 최초로 개발정책을 5개년 단위로 수립, 시행한 나라는 소련이었다. 소련은 생산수단을 정부가 완전히 소유한 경우여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과는 그 성질이 달랐다. 정소영과 김, 백 세 사람은 우선 과거 정부의 개발 정책 자료들을 참조하기 위해 각 부처의 자료들을 수집했다. 정부에는 당시 두 종류의 경제개발 계획서가 있었다. 하나는 자유당판으로 1959년 12월 31일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안의 요약과 단기 4292년도 가격기준에 의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으로 발표된 지 반년도 안 되어 4.19를 맞아 무산됐다. 다른 하나는 민주당 시절인 1961년 5월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작성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것은 자유당판 경제개발 계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새로 작성한 민주당판 경제개발 계획서 시안이었다. 오위영 무임소 국무위원은 이 시안을 바탕으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기 4일 전인 5월 12일 오후 4시부터 장면 총리를 방문한 뒤 약 1시간 반 동안 정부가 1962년부터 시행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협의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일면을 통해 민주당 내각 경제 5개년 계획 윤곽 판명, 일본의 재산권 배상이 아니면 미, 영, 독 등 차관 의거, 우선 석탄 연산 2천만 톤 목표란 제목으로 그 내용을 보도했다. 5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 정부의 5개년 경제계획론은 연목 9억 격이란 제목으로 비판했다. 정소영의 회고. 흔히 혁명정부가 제2공화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모방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 계획을 검토는 했지만 이용 가치가 없어 새 계획을 짰던 겁니다. 이 밖에도 이들이 참고한 자료들로는 한국은행의 장기종합 경제개발계획, 최고회의 기획위원회의 장기개발계획 등이 있었다. 5월 중순부터 약 2주 동안 세 사람은 골방에 갇혀 기본 전략 판단을 내리는데 골몰했다. 우선 균형 성장 정책을 취할 것인가, 불균형 성장 정책을 취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재원을 산업 분야별로 고루 분배하는 균형 성장 정책은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데는 쉬 합의가 이루어졌다. 정수영은 이렇게 정리했다고 한다. 거지 옷 꿰매듯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 회전 속도가 빠르고 작게 투자해서 빨리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자본 개수가 작은 분야를 먼저 공략해야 합니다. 교육에 투자하면 20년 뒤에나 효과를 봅니다. 농업에 투자하면 종자 개량이다, 수리 사업이다 해서 최소한 10년은 걸립니다. 공업에 투자하면 공장 짓고 생산하는데 5년이면 충분합니다. 빨리 부를 늘리려면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는 좀 미안하지만 2차 산업에 우선 투입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산업에서 부를 늘려 1차, 3차 산업에 투입하는 불균형 성장 정책으로 결정합시다. 성장 전략이 결정되자 성장률과 투자율을 산정했다. 기준 연도인 1961년에 1인당 GNP는 83달러, 국내 저축률은 3.9%, 투자율 13.1%, 수출 4,087만 8천 달러, 수입 3억 1,600만 달러라는 참담한 경제 규모였다. 민주당의 계획은 연 5%의 성장을 목표로 했으나 이들은 연 7.1%로 책정했다. 사회는 경제개발에 기대가 팽배해 있었고 박정희 소장이 이들 세 사람에게 심어준 의지와 신념이
작용한 결과였다. 이용 가능한 자금 중 투자 자금에 활용되는 비율인 총 가용 자원에 대한 투자 비율은 21%, 총 소득 중 적축을 뺀 소비율은 79%, 국내 저축률은 7.2% 등 목표 수치를 구체화해 갔다. 이 계획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의 역할을 한층 강조한 부분이었다. 생산수단을 정부가 장악하고 계획 경제를 하던 공산주의와는 달리 우리는 정부가 주도하되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살리는 정부 주도 형태의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일종의 혼합 경제 체제였죠. 2차 산업의 자본 형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비약적으로 높이 책정했습니다. 종전의 비효율적인 투자의 원인을 투자 재원의 배분과 관리를 전적으로 민간인에게 의탁했다는 점과 가격기구의 매개 기능을 자유방임 형태로 놓아둔 것에서 찾았습니다.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해낼 수 없는 나라가 무조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를 흉내내니 악순환만 계속됐던 겁니다. 우리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민간 주도의 경제 운영을 비판하면서 국가 주도의 경제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무렵 서울 상대에서 강의하던 박희범 교수도 참여했다. 7월 중순 확정된 안의 공식 명칭은 종합경제재건계획이었다. 네 사람은 7월 20일경 최고회의 전체회의에서 보고회를 갖게 됐다. 박정희 의장을 위시해 각 부처 간부급 요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정소영 박사가 차트를 넘겨가며 보고 설명을 했다. 박희범 교수는 경제 용어를 설명했다. 불균형 성장 정책을 통해 우리가 강구해야 할 전술적 목표는 다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2차 산업을 제일 먼저 육성하되 수출 주도형으로 합니다. 방식은 모방 성장 정책을 통해 고도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을 빨리 모방해 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립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라디오를 생산하더라도 수백 가지 기초자재를 우리가 다 만들면서 수출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많으니 우선 부품을 수입한 뒤 조립해서 수출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처음에는 부가가치가 작게 발생하더라도 고용 효과가 크고 수출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윤이 축적되면 단계적으로 국산화 비율을 늘리고 그러면 언젠가는 순수 라디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소영 박사가 브리핑을 하면서 보니 박정희 의장은 열심히 받아 적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장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때 박 의장이 한박 웃음을 머금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뒤돌아서면서 박수를 힘차게 치기 시작했다. 박정희의 선도에 따라 우레와 같은 갈채가 쏟아졌다. 완성된 최고회의 종합경제재건계획은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어 5개년 종합경제기획안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됐다.